웬만하면 여군한테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안다고 여기 기어들어와? 육군 중령이 피투성이가 된 부하 여군 장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짓씹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뒤 부대 상공을 뒤찢는 굉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박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짓밟았던 여군이 보낸 단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만했던 중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지독한 이명과 함께 모든 감각이 흐릿해졌다. 빗줄기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쇠모처럼 느껴졌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15보 병사단 본부 뒤편 버려진 폐창고 앞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하서연 대위는 그 한가운데 처박혀 있었다. 전투복은 흙탕물과 제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눅진하게 젖어들어 마치 차가운 동물의 가죽처럼 피부에 들러붙었다. 찢어진 아랫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끊임없이 번졌고 군홧발에 지시겨진 오른쪽 뺨은 감각이 마비되어 차라리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갈비뼈 서너 대가 어긋난 듯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파편이 폐부를 찌르는 격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불과 2시간 전 그녀의 손에는 지난 3년간의 집념이 담긴 A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나부랭이가 아니었다. 부대의 명예를 좀먹는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적시한 조직 검사 결과지였다. 군수가 보급 예산의 교묘한 유용 내역, 유류 창고에서 증발한 수만 리터의 경유 행방, 심지어는 최전방 GOP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부식비마저 빼돌려진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사단 작전 참모 최동훈 중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의 피라미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문을 열기 전 하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심장을 다잡았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선배 장교로서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그리하여 더는 선량한 부하들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최동훈은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의 표지조차 보지 않았다. 그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의졸였다. 계집년이 별걸 다 주워 먹었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육중한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서연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최동훈의 군홧발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컥. 숨이 끊어지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서류 뭉치를 품에 끌어안았지만 그는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다. 주먹이 얼굴을 가격하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짓뭉갰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귓속까지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2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최동훈은 헐떡이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번들거렸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관과 행정과장에게 턱짓을 했다. 창고 뒤에다 던져놔. 비 맞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지. 집무실 안에는 다른 장교들도 있었다. 작전과장 김소령은 못 본 척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행정과장 이소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해댔다. 누구 하나 그녀를 부축하거나 최동훈을 말리지 않았다.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정의를 외친 여군 장교의 목소리는 그렇게 철저한 폭력과 비겁한 침묵 속에 짓밟혔다. 의식이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는 순간 하서연의 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다. 예비역 육군 소장 하정국.
평생을 군에 헌신했고 군복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강직한 군인. 서연아, 군복은 내 몸을 가리는 옷이기 이전에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제나 그 거울 앞에 떳떳하거라. 임관식 날 아버지가 어깨에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아주며 했던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들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서연은 마지막 남은 의식을 쥐어짰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전투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스마트폰의 감촉. 화면을 켜는 간단한 동작조차 수천 번의 유격 훈련보다 힘들었다. 부러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카메라 앱이 실행됐다. 셔터 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액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찢어진 입술, 공허하게 풀린 눈동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이는 아버지 하정국.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나귀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스마트폰이 흙탕물 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빗소리만이 멀어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울려 퍼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정국 예비역 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군 관련 비리 기사였다. 방산 비리 성추문 구타 사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때 탁자 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의 무거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 딸 서연이. 바쁜 최전방 생활 속에서도 딸은 틈틈이 안부를 전해왔다.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러나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하정국의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신문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다. 찢어진 전투복, 멍으로 얼룩진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도 같았다. 죄송한 것은 딸이 아니었다. 이 험한 곳으로 딸을 보낸 자신이었다. 서연아. 그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연결음 뿐이었다. 한 번, 두 번, 10번. 신호음이 반복될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슬픔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이 적의 총구가 아닌 아군의 주먹과 군홧발 아래 짓밟혔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한 군인의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였다. 하정국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육군 제3군단장 강민혁 중장. 사관학교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30년 지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이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강민혁 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하정국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했다. 민혁아,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하정국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내 딸 서연이가 부대에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군대냐? 하정국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3군단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야간 브리핑을 준비하던 장교들의 움직임이 모두 멎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5사단 하서연 대위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렸다. 사진을 보낼 테니 내 놈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깡패 소굴인지. 하정국은 사진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은 사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몇 초 후 강민혁 중장의 스마트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사진 속 하서연 대위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혹했다. 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정국이 얼마나 강직한 군인인지, 그의 딸이 어떤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런 전우의 딸이 자신의 관할 부대 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배님.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군단장이었다.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선배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15사단 헌병대에 연락해서 상황 파악을 지시하겠습니다. 하 대위의 신병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헌병대? 그놈들도 한패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자네가 직접. 선배님, 저를 믿으십시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하 대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즉시 15사단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군단장이다. 지금 당장 본부대 하서연 대위의 신병을 확보해서 군단 의무대로 후송해. 이유는 묻지 말고 즉시 실행하고 결과 보고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헌병대장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저 장군님, 지금 하 대위는 영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없다니 무슨 소리야? 오후부터 개인 용무로 외출을 나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조직적인 은폐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알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하정국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강민혁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부탁하네, 민혁아. 내 딸 꼭 좀 살려주게. 하정국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민혁은 비서실장 한기철 대령을 불렀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군사경찰 특임대 비상 소집해. 헬기 3대 무장병력 20명, 5분 내로 준비시켜. 목적지는 15사단이다. 강민혁 중장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와도 같았다. 3군단 본부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군님, 15사단에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단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한기철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혁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평소 신중하고 차분하던 군단장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3분 준다. 3분 안에 준비 안 되면 자네도 각오해야 할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기철은 군단장의 명령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이유 묻지 마. 이건 실제 상황이다. 5분 후 군단 본부 헬기장에는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다.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원 20명이 신속하게 헬기에 탑승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군복을 다시 여민 강민혁이 헬기로 향하자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육중한 동체를 서서히 들어 올리더니 이내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강원도 화천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헬기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기철 대령은 태블릿 PC로 15사단 작전 참모의 신상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장군님, 15사단 작전 참모는 최동훈 중령입니다. 육사 53기 근무 평정은 보통 수준이나 부대 내에서는 실세로 통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동훈 강민혁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묻어났다. 한편 15사단 의무대에서는 군의관 이성훈 대위가 하서연 대위의 상태를 확인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시간 전 하 대위의 후임인 김지은 중사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피투성이인 하 대위를 업고 의무대로 뛰어들어왔다. 갈비뼈 다발성 골절, 뇌진탕 의심 과다출혈. 당장 민간 대형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김지은 중사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군의관님, 제발 대위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 헬기는 뜰 수 없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상부의 보고 없이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훈 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3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비바람을 가르며 사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위용을 드러낸 검은 헬기들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빠졌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강민혁 중장이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리며 연병장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작전 참모 최동훈, 지금 당장 내 앞으로. 강민혁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빗소리마저 잠재우는 위압적인 명령이었다. 본부 건물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최동훈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무장병력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중령님, 적의 대체 옆에 있던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동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보고한 거지? 최동훈 중령 10초 센다. 10초 안에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내 놈의 목을 끌고 나올 거다. 강민혁의 2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특임대원들이 K1A 소총을 겨눈 채 본부 건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동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연병장 중앙에 선 강민혁은 최동훈을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 봉투에서 젖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흙탕물에 번진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하서연 대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 놈이 만든 결과냐?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했다. 최동우는 사진을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것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군 장교가 먼저. 입 닥쳐. 변명은 군법회의에서 해라. 강민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접수한다. 군사경찰은 저놈 당장 체포해. 특임대원들이 달려들어 최동훈의 양팔을 결박했다. 잠깐만 장군님. 이건 명백한 월권의악. 최동훈이 반항했지만 특임대원의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강타하자 비명과 함께 무너졌다. 강민혁은 쓰러진 최동훈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본 뒤 본부 건물과 막사에 모여있는 모든 장병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반복한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요란한 비상 사이렌이 칠흑 같은 밤의 정적과 빗소리를 찢어발겼다. 잠시 후 15사단 본부대 소속 전 장병이 비를 맞으며 연병장에 도열했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윤성필 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사단에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무장병력까지 이끌고 나타난 초유의 사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먼저 제게 연락을 주셨어야. 윤성필 준장이 강민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혁의 얼음 같은 눈빛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자네도 공범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윤 준장. 강민혁이 차갑게 불렀다. 예, 장군님. 자네 부대에서 여군 장교가 상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어. 자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강민혁의 서슬퍼런 질문에 윤성필 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거군. 그럼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자기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지휘관이 어떻게 부대를 통솔하나. 강민혁의 질책에 윤성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혁은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우리가 입은 이 전투복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신성한 약속을 더럽힌 자가 나왔다. 나는 오늘 그놈뿐만 아니라 그놈을 비호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까지 모두 색출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든 장병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서연 대위에게 폭행이 가해진 시각, 작전 참모실 주변에 있었던 인원, 전원 앞으로 나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대열 속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김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대열에서 나와 강민혁 앞에 섰다.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지은 중사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하 대위님께서 최동훈 중령님 집무실에 들어가신 뒤 안에서 비명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연병장이 술렁였다. 또 본 사람이 있나? 강민혁의 시선이 작전과장과 행정과장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한기철 대령에게 지시했다. 한 대령, 지금 즉시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를 동원해 15사단 본부의 모든 서류와 통신기록, CCTV 영상을 압수해. 그리고 저 두 사람을 포함해서 작전 참모실 관련자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격리 신문하도록. 본부 건물은 순식간에 군단 합동조사본부로 변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군수과장 박성준 소령과 행정과장 이진우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최동훈 중령의 최측근으로 부대 내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직접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온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지휘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박소령, 자네 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라진 유류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 수사과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성준 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알고 있었군. 아니면 공범이거나. 결국 그는 최동훈 중령의 지시로 유류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그 장부를 하서연 대위가 발견하자 최 중령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이진우 소령 역시 폭행 사실을 목격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다고 자백했다. 조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최동훈 중령의 개인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고 그와 연루된 다른 간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비리는 단순히 군수품 횡령에 그치지 않았다. 진급 청탁, 인사비리, 심지어는 부대 인근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까지 파면 팔수록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기철 대령이 밤새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들고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장군님,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루된 간부는 최동훈 중령을 포함하여 최소 6명입니다. 하서연 대위가 작성해둔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기철은 하서연 대위가 남긴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는 군 검찰의 수사 기록만큼이나 치밀하고 논리정연했다.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된 비리 내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군은 정의로워야 한다. 계급이 높다고 힘이 강하다고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강민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이런 군인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대령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보고 올려.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수석실에도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온갖 의료 장비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하서연은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폐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뇌에 가해진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중환자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남편 정우현이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가 부대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옆에는 하정국 예비역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말아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민혁 중장이 다가왔다. 밤샘 조사로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선배님. 강민혁이 다가와 하정국의 어깨를 잡았다. 미녀가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다. 예,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차마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하정국은 유리창 너머의 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아이가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 험한 곳에 내 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본 정우현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 관할 부대에서 이런 일이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 탓이 아닐세. 썩은 놈들이 문제지. 그놈들은 어떻게 됐나? 주범인 최동훈 중령을 포함해 관련자 6명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단호한 대답에 하정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혁은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강 군단장, 보고 잘 받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장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묻어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보고 받으시고 격려하셨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엄명이 있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성역 없이 수사하게.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틀 후 하서연은 마침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병실 천장이 들어왔다.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최동훈의 폭행, 흙탕물 속에서의 절망,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자료는 내가 준비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비리 증거 자료의 행방이었다. 정우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강민혁 장군님께서 전부 확보하셨어. 그리고 최동훈 중령, 그놈 구속됐대. 그제야 하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의 위로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군대를 바꾸는 일은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중장이 지휘하는 3군단 합동조사본부의 수사는 15사단을 넘어 군 전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최동훈 중령의 비리가 단순히 한 부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계좌에서는 15사단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근무했던 다른 부대의 예산까지 흘러들어온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의 통화 기록에서는 국방부의 고위 간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강민혁은 이 사건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사슬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사단장 윤성필 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윤 준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윤 준장,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강민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윤성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작전 참모가 저지른 비리를 사단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무능한 건가 아니면 그놈들과 한패인가? 장군님 정말입니다. 저는 최중령이 부대 내에서 입지가 워낙 강해서 저도 모르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자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싶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강민혁의 최후 통첩에 윤성필 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음 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은 한 군사 전문 기자의 취재망에 포착되었다. 15사단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젊은 장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여군 장교 폭행 사건, 군단장 직접 개입, 사단장 전격 교체.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부 장관은 결국 강민혁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군, 검찰, 헌병, 감찰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초유의 조직이었다. 강민혁은 병상에 있는 하서연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 대위, 이제 이 싸움은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 됐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 정말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조직을. 강민혁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 대위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끝을 맺겠다. 자네 같은 군인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반드시 바꿔놓겠다. 그의 약속에 하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칼날은 무서운 속도로 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강민혁 중장은 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았다. 그는 최동훈의 배후로 지목된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철규 소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현역 장성이 비리 혐의로 수사단에 소환된 것은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소장은 강민혁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배님,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며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혁은 선배님, 저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습니다. 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던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하서연 대위의 후임이었던 김지은 중사는 특별수사단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는 최동훈 중령이 하 대위를 폭행하던 날 그의 집무실 앞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파일에는 최동훈이 이철규 소장과 통화하며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최동훈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비리에 가담했던 하급 간부들, 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병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왔다. 그들의 증언과 증거들은 최동훈과 그의 비호 세력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 하서연은 병상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병실로 찾아왔을 때 자신이 3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출했다. 그녀의 자료는 수사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의 최전선의 선전사였다. 어느 날 아버지 하정국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 몸부터 챙겨라. 하지만 하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하정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그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계급장을 단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가진 전사였다. 몇 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훈을 포함한 15명의 전현직 군 간부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횡령액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군납 비리, 인사청탁, 성추행 은폐 등 그들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스캔들이었다. 하서연은 퇴원 후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군복을 다시 입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변호인은 하서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상관에게 반항적인 부하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은 평소 최동훈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최동훈 중령 개인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진 것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그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최동훈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을 이야기하며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범죄가 군 전체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켰는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군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 증언에서 김지은 중사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계집년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동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철규 소장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정 구속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민혁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다. 하대위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어.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원한다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같은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줄 수 있네. 그게 자네 신상에도 좋을 거야. 그의 배려에 하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제 부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5사단으로 말인가? 힘든 기억이 많은 곳일 텐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저는 그곳을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군. 알겠네. 자네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네. 내가 약속하지. 두 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나누었다. 그들의 경례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하서연 대위가 파견 근무를 명령받았다. 현역 대위급 장교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녀는 위원회에서 비리 방지 시스템 구축과 여군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썩어빠진 군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장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하서연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야 취급하며 그녀의 의견을 사사건건 무시하려 했다. 한 회의에서는 원로 장성이 하 대위, 당신의 과도한 행동이 군 전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줬는지 알고나 있나? 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하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님, 군에 혼란을 준 것은 제 행동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어 온갖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맞섰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소신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다른 위원들도 점차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감찰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여군 대상 성폭력 및 인권 침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1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친 하서연은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대로 15사단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은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고 부대 내에는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들을 마주하며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를 따르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그녀가 복귀한 날 상사로 진급한 김지은이 그녀를 찾아왔다. 소령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이군, 김 상사. 그동안 잘 지냈나? 소령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김지은 상사의 말에 하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서연 소령은 15사단의 보병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하고 통제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대대는 사단 최우수 부대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대대원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하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그날의 자신을. 그때 통신병이 다가와 무전기를 건넸다. 대대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된 강민혁이었다. 하중령, 잘 지내나? 어느새 그녀도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충성. 의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지휘하는 대대 평판이 자자하더군.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다 자네 스스로 이뤄낸 거야.
하중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게. 짧은 통화였지만 하서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훈련이 끝나고 그녀는 부대원들과 함께 막사로 복귀했다. 저녁 노을이 부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막사 앞에 서서 병사들이 서로 웃고 장난치며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 젊은 청춘들의 웃음과 미래,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용기와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별들이 편안히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조국을 굳건히 지키겠노라고.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그냥 행정직 출신 똥별이겠지. 행색을 봐. 저 짭퉁 시계 하고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위병소 한 여군 중사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향해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부대를 뒤집어 놓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위병소의 작은 오만함이 어떻게 최정예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7공 수특전 여단 정문 앞은 찌는 듯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웠다. 천마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이곳의 위병소는 주말의 나른함과 군부대 특유의 삼엄한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단정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린 노년의 신사 박정수 옹이 내렸다. 그는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활동하기 편해 보이는 낡은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절반은 투박한 디자인의 검은색 선글라스가 가리고 있었다. 면회 왔습니다. 박정수 옹이 방탄 유리를 향해 말하자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이지훈 이병이 건성으로 대꾸했다. 신분증 주십시오. 박정수 옹은 묵묵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 이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방문객 기록 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김미연 중사는 아예 대놓고 박정수 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며 시시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미연 중사는 평소 같은 특수임무대 소속의 박하윤 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박하윤 하사가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이자 질투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박하윤 하사의 면회객이 왔다고 하니 그녀의 조롱 섞인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일 테니 이 기회에 박하윤 하사도 함께 골려주자는 심산이었다. 특수임무대 박하윤 하사 면회. 이 이병이 방문 목적을 입력하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모니터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문객의 이름 옆으로 시스템에 연동된 군 내부 인물 정보가 팝업창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정수 준장.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 예비역. 뭐야 이거? 이 이병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옆에서 낄낄거리던 김 중사도 모니터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장. 자신들이 속한 여단의 최고 지휘관과 같은 계급. 그것도 한때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장군이었다.
심지어 예비역이라는 글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등골은 오싹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노신사를 다시 쳐다봤다. 시장에서 산 듯한 옷차림,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 어디에서도 별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장군님이셨습니까?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이 이병이 당황하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황급히 예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심보다는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김중사는 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박정수 옹을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함께 여전히 행정직 출신 예비역 장군이 뭐가 대수냐는 오만함이 엿보였다. 괜찮다. 손녀를 보러 온 것이니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박정수 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두 병사의 경직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려서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저쪽 면회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병은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김중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박정수 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모습이 컨테이너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두 병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김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야, 진짜 장군 맞아? 예비역이라고는 해도 복장이 저게 뭐야? 이 이병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중사님. 시스템에 그렇게 뜨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옷차림이 저게 뭐랍니까? 선글라스는 어디서 구했대요? 영락 없는 동네 할아버지 모습인데. 그러게. 육군본부 정책기획관실이면 뭐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는 행정직이었겠지. 전투 한 번 안 해본 별이 무슨 별이야? 똥별이지, 똥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편견은 조금 전보다 더욱 노골적이었다. 알고도 무시하는 그들의 태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중사는 박정수 옹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박하윤 하사의 중대로 연락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뤘다. 평소 박하윤 하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한물간 할아버지와 그 손녀를 동시에 엿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녀에게 박정수 옹은 무서운 전투부대 지휘관이 아니라 만만한 예비역 장교일 뿐이었다. 이 이병은 김중사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푹푹 찌는 컨테이너 안에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어갔다. 손녀가 내려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박정수 옹은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창구 너머로 이 이병과 김중사는 다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숨겼다. 아직 연락이 안 된 건가? 박정수 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 죄송합니다, 장군님. 지금 중대 전체가 훈련 준비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연락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병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태도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김중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이병의 변명을 들으며 콧웃음을 쳤다. 박정수 옹은 그들의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두 병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제5군단장 중장 이강준입니다. 장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순간 이 이병과 김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군단장. 자신들의 여단장이 아니라 이 일대의 모든 부대를 지휘하는 별 3개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저 할아버지. 아니, 장군이 단축 번호 1번의 군단장을 저장해 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박정수 옹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강준 장군. 나 박정수 준장이네. 지금 내가 자네 군단 예하 제7공수특 전 여단 위병소에 와 있는데 말이야. 이곳 기강이 아주 볼만하군.
이강준 중장의 귀를 찢는 듯한 경례와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제7공 수특전 여단 위병소의 시간을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던 이지훈, 이병과 저급한 농담으로 낄낄거리던 김미연 중사는 이제 허연 얼굴로 굳어버린 석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만만한 행정직 똥별이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직무를 태만했던 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군단장인 3스타 장군조차 죄인처럼 벌벌 떨게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니. 장군님. 이 이병과 김 중사의 귀에는 이강준 군단장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들은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장군님을 인지하고도 군의 지휘체계 그 자체를 능멸한 것이었다. 등줄기에서부터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잠시 후 군단장 지휘 차량 행렬이 일으킨 소란을 뒤늦게 보고받은 제7공 수특전 여단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위병소 CCTV를 통해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신원 미상의 노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파악한 당직 사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즉시 여단장에게 직보했다. 보고를 받은 치려단장 최재원 준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제5 군단장 이강준 중장님께서 우리 부대 위병소에 와 계시다고. 그것도 헌병대까지 대동해서? 이유는? 그것이 신원 미상의 노인 민간인 한 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그 노인분이 혹시 박정수 장군님이신 것 같습니다. 최재원 준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박정수 준장. 육군 내에서 독사박으로 불리며 감찰 참모 시절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했던 입지전적인 인물. 현재는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군의 큰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런 거물이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부대 위병소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그 앞에서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다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최재원 준장은 관모를 챙겨들 겨를도 없이 맨머리로 뛰쳐나갔다. 주임원사와 작전 참모 등 지휘부 핵심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그의 뒤를 따랐다. 여단 본부에서 위병소까지는 차로 2분 거리. 그 2분이 최 준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비켜! 비켜! 지프차에서 뛰어내린 최재원 준장이 헌병들을 해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도해야 했다. 상급자인 이강준 중장이 쩔쩔매고 있고 그 앞에 선글라스를 낀 박정수 준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혼이 나간 표정의 자기 부대 위병 근무자들이 있었다. 충성, 여단장 준장 최재원, 박정수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여단장입니다. 장군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최재원 준장은 다급하게 경례를 붙이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박정수 준장의 시선이 이강준 중장에게서 최재원 준장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최재원 장군. 자네 부대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 장군을 앞에 두고도 1시간 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자네 부대의 방식인가? 질책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담담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재원 준장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날카로운 빗으로 심장에 박혔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됐네. 박정수 준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건 자네나 이 장군을 군법 회의에 세우려고 온 게 아닐세. 조용히 손녀 면회나 하고 가려던 길이었어. 손녀요? 최재원 준장과 이강준 중장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제야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애틋하면서도 씩씩한 목소리가 인파를 가르고 들려왔다. 위병소 안쪽에서 전투복을 입은 단신의 여군 하사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자른 머리, 다부진 체격.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특전 부사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바로 박정수 준장의 손녀 박하윤 하사였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중대 행정반에서 박하윤 하사. 할아버님 면회 오셨다. 빨리 위병소로 가봐라. 라는 말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 군단장과 여단장의 지휘 차량이 질비하고 2명의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살벌한 풍경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큰 훈련이 있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시찰이라도 나왔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의 눈에 수많은 인파의 중심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사랑하는 자신의 할아버지 박정수 옹이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하윤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 박정수 옹의 팔에 매달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걸음 못 가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달려오자 길을 막고 서 있던 2명의 장군이 동시에 자신을 향해 돌아보며 경악과 당혹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하늘 같은 존재인 최재원 여단장이 자신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하윤은 보았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려던 그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그 눈빛은 평소의 따뜻한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감정을 거세한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이게 다 무슨. 하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2명의 장군, 그리고 사색이 되어서 있는 위병소 동료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강준 중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황급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박 장군님의 손녀인 박하윤 하사인가? 네, 맞습니다만. 군단장님께서 제 이름은 어찌? 하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최재원 여단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박하사가 왜 여기에? 아니, 저분이 박하사 할아버님이셨나? 진작 보고를 했어야지. 최재원 여단장의 다급한 외침에 박하윤 하사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것으로만 알았던 할아버지. 물론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반듯하고 강직한 성품을 존경해왔지만 군단장과 여단장이 동시에 벌벌 떨 위인이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박정수 준장은 혼란에 빠진 손녀를 잠시 바라보다 이강준 중장과 최재원 준장을 향해 말했다. 2 사람 모두 잠시 자리를 비켜주게. 손녀와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싶으니.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2 장군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재빨리 물러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부동자세로 대기했다. 박정수 옹은 그제야 하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하윤아, 놀랐느냐?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분들은 왜 할아버지한테 장군님이라고? 하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정수 옹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해주마. 그보다 이 할애비가 오늘 너를 보러 왔다가 아주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박정수 옹의 시선이 위병소의 이 이병과 김 중사에게로 향했다. 2 병사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눈앞의 예비역 장군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과 거짓, 오만함은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이 이병, 김중사라고 했나? 박정수 옹이 2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예, 이병 이지훈, 중사 김미연. 2 사람은 반사적으로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큰 목소리였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어깨에 달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2 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정수 옹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다. 너희들이 면회 온 한 명의 국민을, 그것도 여러분의 상관이었던 장군을 대하는 태도가 곧 너희들이 조국을 대하는 태도다.
너희들은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순히 나를 모욕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멀찍이 서 있는 최재원 여단장을 향해 말했다. 최 장군. 예. 장군님. 저 두 병사에 대한 징계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제7공수특 전 여단 전체에 대한 국방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하겠다. 내가 직접 점검단을 이끌고 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특별복무 점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재원 여단장과 이강준 군단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찰과는 차원이 다른 군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점검이었다. 점검단에게는 지휘관의 지휘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박정수 준장이 직접 점검단을 이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7여단, 나아가 5군단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하윤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정수 준장은 손녀의 그런 마음을 읽은 듯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하윤아, 고개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다. 썩은 부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너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애비를 돕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할아버지. 그제야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정수 준장은 마지막으로 위병소에 굳어있는 두 병사를 향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너희들은 오늘 한 사람의 할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국민과 군의 지휘체계를 버린 것이다. 그 의미를 뼈에 새기도록 해라. 그 말을 끝으로 박정수 준장은 이강준 군단장이 급히 열어주는 지휘관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떠나기 직전 그는 창문을 내리고 하윤에게 말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았구나. 그때는 국방부 점검 단장으로 오마. 차가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 뒤로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과 혼란만이 남았다. 이강준 군단장과 최재원 여단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고 박하윤 하사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리고 이병과 김중사는 세상이 끝난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공수특 전 여단의 사상 초유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순간이었다. 박정수 준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제7공수특 전 여단 위병소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군단장 이강준 중장과 여단장 최재원 준장이 있었다. 두 명의 장성은 마치 죄인처럼 뻣뻣하게 굳어 감히 먼저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6월의 햇살 아래도 마를 줄 몰랐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지훈 이병과 김미연 중사는 이미 군단장과 함께 출동한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연행된 후였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모든 색이 사라져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에 가까워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군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가 그날 그 시간부로 끝장나 버렸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이강준 중장이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최재원 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자책,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최 장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최재원 준장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대한민국 육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독사박 박정수 준장을 상대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군단장님께 누를 끼쳐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나한테 송구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다음 주에 들이닥칠 국방부 특별복무점검이야. 이강준 중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특별복무점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박 장군님 성격에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걸세. 단순한 위병 근무 기강 해이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아마 자네 여단뿐만 아니라 내 군단까지 이 일대 부대 전체의 비리와 부조리를 몽땅 파헤치려 드실 게 분명해. 최재원 중장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강준 중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박정수 중장은 과거 감찰 참모 시절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의 독사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군의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여단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고 오늘부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각 대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조치하고 그런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네. 이강준 중장이 최재원 중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나 나나 우리 어깨에 달린 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야 해. 골마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을 째야 한다는 말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결심을 하늘에 묻는 듯 했다. 나부터 내 군단부터 정리하겠네. 자네도 준비하게. 이번 점검은 우리 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걸세. 그 말을 남기고 이강준 중장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최재원 중장은 멀어지는 군단장의 차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그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한편 그 시각 특수임무대 생활관으로 돌아온 박하윤 하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하윤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은 특급 비상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제 그녀는 단순히 빡센 신참 하사가 아니라 원스타 장군을 할아버지로 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있었다. 동료 부사관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은근히 무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던 선임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동기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다. 하윤은 그런 변화가 숨막히게 불편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할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박 하사 괜찮아? 많이 놀랐지? 중대 유일한 여군 선임이었던 강민정 중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그녀는 평소 하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인물이었다. 괜찮습니다, 강 중사님. 하윤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야, 나는 정말 몰랐네. 박 하사 할아버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우리 박 하사,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 말이야. 강민정 중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비꼬는 질투였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애비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오후부터 치려다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여단장의 지시로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었고 전부대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간부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서류와 씨름했고 병사들은 하루 종일 관물대 정리와 청소, 각종 훈련 준비에 내몰렸다. 부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만의 화살은 은밀하게 박하윤 하사에게로 향했다.
아, 진짜 박하윤 하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게 말이다. 무슨 장군 손녀가 특전사는 왜 와가지고 그냥 곱게 잘할 것이지. 다음 주에 국방부 점검까지 나온다며?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수군거림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평화를 깨트린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하윤은 꿋꿋하게 버티려 애썼지만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따돌림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훈련장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와 파트너가 되려 하지 않았고 교관들조차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거리를 두었다. 내가 정말 이 부대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밤이 되자 하윤은 생활관 옥상에 홀로 올라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아버지를 원망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무력함과 동료들의 편견이 서러웠다. 군인이 되겠다고,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꿈이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제7공수특 전 여단 정무는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단장 최재원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정문 앞에 도열하여 국방부에서 출발한 점검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군용버스 3대와 지휘 차량 여러 대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복무점검단이 위용을 드러내며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선두에 있던 지휘 차량에서 전투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준장 계급장을 빛내는 박정수 준장이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냉철하고 엄격한 점검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점검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차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치려단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성. 여단장 준장 최재원 외 35명. 국방부 특별복무점검 단장께 대하여 경례. 최재원 준장이 목청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박정수 준장은 가볍게 경례를 받고는 아무런 말 없이 도열한 간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보고는 생략한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이곳 여단은 나의 지휘 통제하에 들어간다. 여단장은 점검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책임지고 그 외에 어떠한 지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준장은 곧바로 점검단에게 지시를 내렸다. 점검 1팀은 인사 및 행정 분야, 2팀은 군수 및 보급 분야, 3팀은 훈련 및 작전 분야를 담당한다. 4팀은 나와 함께 지휘관 면담 및 부대원 고충 처리를 맡는다. 모든 점검은 형식적인 서류 감사가 아니라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한다. 계급을 막론하고 병사라도 직접 만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부조리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점검단은 즉시 흩어져 각자의 임무에 돌입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떼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최재원 준장과 여단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정수 준장이 이끄는 4팀은 곧바로 부대 내에 소원 수리함을 설치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병사들은 점검단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만과 부조리를 분노의 경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간부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훈련 물자, 횡령, 가혹 행위, 인사비리 의혹.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치려단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정수 준장은 그 모든 내용을 묵묵히 기록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박하윤 하사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면담에 불렀다. 자신의 등장이 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점검 마지막 날 오후 박하윤 하사는 굳은 표정으로 여단장실 문 앞에 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문은 이제 국방부 특별복무점검단장의 임시 집무실이 되어 있었다. 문 안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니 박정수 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하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았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들어와.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따뜻한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단장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는 박정수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된 엄청난 양의 서류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라, 박하사. 박하윤, 점검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하윤은 각 잡힌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박정수 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 점의 감정도 담지 않은 맑은 유리 같았다. 앉아. 하윤은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점검 단장과 피점검 부대원의 공식적인 면담이었다. 이름 계급. 군번 XXX 박하윤 하사입니다. 치려단으로 전입 온 지는 얼마나 됐나? 작년 10월 임관과 동시에 전입하여 복무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기계적인 질문과 대답이 몇 차례 오가다 박정수 준장은 손에 든 펜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사무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8개월간의 복무 생활에 대해 말해보도록.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나? 선임이나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나 가혹 행위는 없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도록. 이 면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그 순간 하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려움은 없었나? 라고 묻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겪었던 고립과 따돌림, 장군 백이라는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할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없었습니다. 하윤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정수 준장의 펜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묻겠다, 박하사.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계급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제 노력만으로 이곳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박하윤 하사가 아니라 그냥 박정수 장군 손녀일 뿐입니다. 동기들은 저를 질투하고 선임들은 저를 불편해합니다. 부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훈련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하윤은 흐느끼며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다. 할아버지의 개입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원망 섞인 진실이었다. 박정수 준장은 말없이 손녀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책상 아래에서 꽉 쥔 두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자신이 손녀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이 오히려 손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윤의 울음이 잦아들자 박정수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치려단의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연병장을 바라보다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 할애비가 생각이 짧았다. 너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윤아, 이것만은 알아다오. 썩은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다. 때로는 외부의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생살이 다치는 아픔도 감수해야만 하는 법이다. 그는 다시 하윤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에게 씌워진 장군 손녀라는 멍에 이 할애비가 직접 벗겨주마. 내가 온전히 너의 이름으로, 너의 실력으로 이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썩어 빠진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할애비를 믿고.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하는 약속이자 장군이 부하에게 하는 맹세였다. 하윤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박정수 준장은 치려단장 최재원 준장과 5군 단장 이강준 중장을 포함한 일대 지휘관들을 모두 여단장실로 소집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정수 준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최재원 준장. 예. 장군님. 자네 여단 예하 11대대 보급관 박민우 상사가 지난 2년간 유류 5,000리터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긴 사실 알고 있었나? 최재원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박정수 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13대대 김영진 중대장이 습관적으로 부하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고 심지어 신임 하사들에게 자신의 빨래와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수십 건의 증언이 확보됐다. 이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재원 준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박정수 준장은 보고서를 하나씩 테이블 위로 던지며 지난 일주일간 밝혀낸 비리들을 하나씩 읊었다. 훈련 장비 부실 관리, 허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특정 부사관 진급 심사 비리 의혹.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으로 나온 고기와 우유를 빼돌려 근처 식당에 팔아넘긴 행정보급관의 만행까지.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했다. 제7공수특전여단. 겉보기엔 최정의 특수부대였지만 그 속은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모든 보고를 마친 박정수 준장은 싸늘한 눈으로 최재원 준장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네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도 자네는 몰랐다.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가? 지휘관이 부하들의 고통을 모르고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실격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준 중장을 향해 말했다. 이강준 장군,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드렸다. 오늘부로 제7공수특전 여단장 최재원 준장을 직위 해제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5군단장 이강준 중장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한다. 이해 있나? 이강준 중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재원 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직위 해제.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던 별은 그렇게 한순간에 빛을 잃고 추락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준장은 제7공수특전 여단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단상 위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했다. 그 중에는 꿋꿋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손녀 박하윤 하사도 있었다. 나는 오늘 국방부 특별복무점검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선배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이 부대의 깊은 상처와 골마 터진 환부를 목격했다. 일부 간부들의 탐욕과 나태함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많은 전우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장병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박정수 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썩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병사들과 젊은 부사관들. 바로 여러분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제7공수특전 여단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부조리를 저지른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억울하게 고통받은 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이곳을 실력과 원칙만이 통하는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억눌려왔던 젊은 군인들의 울분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갈채였다. 박정수 준장은 연설을 마치고 대열 속에 서 있는 박하윤 하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제부터는 너의 시간이다라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 있었다. 박하윤은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날 이후 치려단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최재원 준장의 후임으로는 야전에서 강직함과 뛰어난 지휘력으로 명망이 높았던 서진혁 준장이 새롭게 부임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 부대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박하윤 하사를 둘러쌌던 편견과 오해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부대를 뒤집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결과 부조리가 사라지고 부대 분위기가 쇄신되자 병사들과 젊은 간부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법.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던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의 불만은 개혁의 시발점이 된 박하윤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특수임무대 소속의 오경석 원사가 있었다. 그는 25년 군 생활의 대부분을 치려단에서 보낸 터줏대감이자 직위 해제된 최재원 준장과 각별한 사이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박하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린 하사 계집의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람. 짬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치니 부대가 개판이 되는 거야. 오원사는 훈련 중에 의도적으로 박하윤에게 가장 힘든 임무를 맡기거나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비웃으며 망신을 주었다. 이봐, 박하사.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헬기라도 한 대 불러달라고 하지 그래. 그래야 이 훈련 끝나지 않겠어? 그의 비아냥에 일부 고참들이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박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가 썩은 땅을 갈아엎어 주었지만 그 땅에 다시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악착같이 훈련에 임했다. 오원사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나갔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변화도 생겼다. 과거 그녀를 비꼬았던 강민정 중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수 준장의 연설과 부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강 중사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오원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박하윤의 편에서 주었다. 원사님, 그만하시죠. 박하사는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두 여군 부사관의 연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박하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자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새로운 여단장 서진혁 준장의 지휘 아래 치려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형식적인 훈련은 사라지고 실전보다 더 혹독한 강도의 훈련이 연일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전사의 상징과도 같은 지옥주는 개혁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이자 박하윤에게는 자신을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무대였다. 지옥주 훈련은 5박 6일간 무수면 상태에서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었다. 박하윤이 속한 특수임무대 팀은 훈련 시작부터 오경석 원사의 집요한 타깃이 되었다. 박하윤,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벌받는 거 안 보여?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오 원사는 의도적으로 박하윤의 체력이 가장 고갈되는 시점에 팀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다. 칠흑 같은 밤 차가운 갯벌에서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안 팀원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다.
아, 진짜 저 여자 때문에 미치겠네.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그럼 우리라도 편해질 텐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때 옆에서 함께 보트를 이고 있던 강민정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하윤, 정신 차려. 저 영감탱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강 중사의 말에 하윤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무너질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영원히 장군 손녀일 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꺼져가던 정신력을 다시 불태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 악에 바친 목소리에 하윤을 원망하던 일부 팀원들도 움찔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오직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훈련 4일차 산악급속 행군 중 문제가 발생했다. 선두에서 길을 이끌던 오경석 원사가 발을 헛디뎌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악! 비명과 함께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팀원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하윤이었다. 의무병, 장비 챙겨. 나머지 인원은 주변 경계하고 조명 확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낭에서 로프를 꺼내 나무에 고정하고 강민정 중사에게 외쳤다. 강 중사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확보 부탁드립니다. 박하사, 위험해. 명령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중사는 입을 다물고 로프를 단단히 붙잡았다. 하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경사면 아래로 몸을 던졌다. 10여 미터 아래 오원사는 나무 뿌리에 다리가 걸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오른쪽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윤은 신속하게 접근해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발목 골절이 심각해 보였다. 원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하윤 하사입니다. 박하사. 오원사는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던 눈앞의 어린 하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하윤은 능숙한 솜씨로 오원사의 부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지혈했다.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판단력과 행동력은 베테랑 부사관 못지않았다.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30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원사였다. 왜 그랬나?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하윤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원사님은 제 상급자이자 함께 작전하는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임무와 전우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오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우. 그가 군 생활 내내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잊고 있었던 단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린 부하를 핍박했을 뿐이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윽고 헬기 소리가 가까워지고 구조대가 내려왔다. 오원사는 들것에 실려 올라가기 직전 하윤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거친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박하사. 그것은 진심이었다. 절벽 아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두 군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경석 원사의 구조작전은 다음날 부대 전체에 알려졌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박하윤 하사의 침착한 리더십과 살신성인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박하사 진짜 장난 아니더라. 오원사님 떨어지자마자 눈빛부터 바뀌는데 완전 지휘관인 줄 알았어. 로프 타고 내려갈 때 진짜 멋있었음. 여자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군인이었어.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더 이상 장군 손녀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뛰어난 군인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선임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더 이상 백을 운운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오원사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다. 그는 전 부대원이 모인 아침 점호 시간 단상 위로 올라갔다. 전체 주목.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지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구해준 박하윤 하사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모든 장병 앞에서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박하윤 하사.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존경하는 최고의 전우다. 고맙다. 최고참 원사가 신임 하사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장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치료단에서 박하윤은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강철의 하윤. 어떠한 압박과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실력을 갖춘 군인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 오롯이 박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부대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할아버지가 갈아엎은 썩은 땅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강철 같은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다. 1년 후 제7공수특 전 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서진혁 여단장의 개혁과 박정수 준장이 뿌린 씨앗은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부조리는 사라졌고 실력과 전우애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났다. 박하윤 하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강철의 하윤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녀는 모든 훈련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며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 선배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 강민정 중사가 있었고 과거의 악연을 씻어낸 오경석 원사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특전사 최고의 팀을 가리는 탑팀 선발대회가 열렸다. 각 여단을 대표하는 최정예 요원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특전사 최고의 영예가 걸린 대회였다. 박하윤은 치료단 대표팀의 일원으로 당당히 출전했다. 대회는 지옥주를 방불케 할 만큼 혹독했다. 100km 전술 무장 행군부터 고공 침투, 복합 장애물 극복, 대테러 사격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과제들이 이어졌다. 수많은 팀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가운데 박하윤이 속한 치료단 팀은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하며 거침없이 전진했다. 특히 마지막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에서 박하윤의 활약은 독보적이었다. 복잡한 건물 내부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타깃을 제압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 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다. 마지막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퇴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순간 대회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결과는 압도적인 우승. 제7공수특 전 여단팀이 마침내 특전사 탑팀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시상식 날 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박하윤 하사는 팀을 대표하여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단상 위에 올라선 그녀의 어깨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했고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장군과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녀의 모습을 시상식장 가장 뒤편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박정수 옹이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선글라스 안으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손녀는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후 박하윤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던 박정수옹은 손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그는 독사박이라 불리던 냉철한 장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손녀를 맞이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았다. 하윤은 말없이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박정수옹의 손에 쥐어주었다. 군번줄에는 1년 전의 고뇌와 오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밭을 갈아준 것뿐이다. 씨앗을 심고 비바람을 이겨내어 열매를 맺은 것은 온전히 너의 힘이었어. 하윤아.
박정수옹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시선은 손녀의 어깨 너머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내가 군복을 입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너 역시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아주 훌륭하게.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제복의 무게를 잊지 않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의 어깨에 빛나던 하나의 별, 그리고 손녀의 가슴 속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또 하나의 별. 두 개의 별은 세대를 이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으로 이어져 그날의 가을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부대를 발칵 뒤집었던 그날의 소동은 결국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운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성장통으로 제7공 수특전 여단의 역사에,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가슴에 깊이 기록되었다.